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도 SNS 잇따라 글을 올리면서 투기성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 망국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무슨 수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성공시키겠다라고 거듭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야 반응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겁주기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언어 해독 능력이 의심된다.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멈추고 부동산 정상화에 협조하라. 이렇게 좀 맞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투기 세력이 악이고 뭐 다른 편 선이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4년 동안 유예가 됐단 말이죠. 다주택자들 뭐 2주택자다, 3주택자다 하게 되면은 제대로 시행하게 되면 지방세까지 합치면 한 90%까지 다 주택자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건 뭐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절대로 아닌 거죠.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우리가 세금을 새롭게 부과한 게 아니라 4년 동안 유예된 것을 종료 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서 이제 뭐 세금 폭탄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비난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해명을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하나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죠. 전체는 아니지만 다주택자들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건 내가 사는 공간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살고 거기서 예를 들면 먹고 뭐 자식도 키우고 이러한 어떤 실거주의 개념에서 일부의 다주택자들이 그걸 투기성으로 하면서 집값을 올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사지 못하게 하고 특히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서울 지역에 집을 갖기라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투기성으로 본래의 주거 개념이 아닌 투기성으로 하는 부분을 이재명 정부가 한 게 아니라 그동안 했던 거를 유예를 종료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거는 상식적인 거고 맞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번에 이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제 서울 지역의 집값이 뛰어오르는 것을 이제 그 지역을 정해서 신도시라든가 서울의 지역을 내서 이제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유예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세제로 한다, 세제 개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마지막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러면서 이걸 꼭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쓸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과도적 성격이 좀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역점을 두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려면은 수도권에 집중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국 3특 정책을 이번 2월 6일 날도 이제 부울경 가서 플로우 토론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지방 분권화를 이루어서 거기서 각 지역이 알아서 지방 주도 성장을 하면서 잘 살 수 있게 만들면 그런 부동산 가격,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리고 안정화됩니다. 그러한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포함해서 그동안에 과도적으로 자꾸만 서울 집값이 뛰는 부분 이거는 잡아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야 내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내가 사는 집이 있어. 사는 집이 얼마나 설레는 거 아닙니까? 직장도 가깝고 과천 경마장 쪽에 또 태릉시 쪽에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어. 그거는 이제 기존의 소유 개념하고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그럼 결혼율도 올라가고 출산율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6만 호 가구를 짓는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상당히 속도전입니다. 국가 공급 전략 정책이에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처럼 신도시에 또 뭐 수요 관리 이러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속도를 하겠다. 뭐 올해부터 바로 이제 인허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30년도에는 만들겠다고. 이 외에도 공공 유휴 부지를 계속 찾아서 서울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해서 계속해서 임대 아파트라든가 청년 실혼 주택 하는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잘하는 거죠. 과거처럼 뭐 신도시에 짓는 거라든가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든가. 이게 상당히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시행하다 보면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비난을 감수하고 나는 국민을 믿고 가겠다. 그리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역점적으로 하려고 그럴 것이고 꼭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 측면들을 좀 야당도 좀 알아주고 국민도 믿고 따르면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전 정부부터 유예된 것들이 이제 종료를 조치하는 점을 좀 강조하셨고요. 부동산 정상화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데 여야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 종료 그 자체가 아니라 종료되는 것은 정부가 발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쏟아내는 표현들이 바로 시장을 적으로 지금 여기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리고 다주택자를 불법 투기 세력으로 모는 게 아니냐. 그렇게 규정이 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뭐랄까 그 국민들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라는 표현은 다시 얘기하면 정부와 시장이 적대적 관계거든요. 이기고 지는 관계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본인의 어떤 성남시장 시절에 불법적인 그 계곡 정비 그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도 이 부동산 시장과 불법 계곡 정비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계곡 정비는 실제로 거기에 그 음식점들이 불법적으로 점거를 했던 것이라 행정 집행을 하면 돼요. 근데 부동산은 이분들이 지금 다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를 어쨌든 그 자발적으로 거래를 해왔던 사람들이고 이들이 임대 사업을 함으로써 어쨌든 전세와 월세를 공급하는 그런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를 임대 사업자로 양성화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적으로 몰아세운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 하셨으면 됐는데 매일같이 계속 이렇게 표현이 고강도로 되는 건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냐. 매물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더 이렇게 강도가 세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솔직히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도 학습 효과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셌던 28차례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 많은 압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버텼던 분들은 돈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럼 버티면 된다라는 학습 효과가 이미 있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최근에 1월 30날 기사들이 어떻게 쏟아졌냐면 지금 현재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48%가 다주택자예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41.5%는 강남 3구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지적하는 가장 땅 빨리 팔아야 되고 했던 분들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장관 수석으로 좁혀보면 32명 중에 절반이 강남 한강벨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3명 중에 1명은 다주택자라고 기사 나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책을 믿지 말고 이 내부 고위공직자의 내부의 선택을 믿자.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성공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이렇게 강도 높게 해봤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지키고 이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자산은 가장 안전한 곳에 둬야 되는 게 사실은 누구든 우리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 시장에서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는데 그 거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부가 개입하면 계곡 정비처럼 개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효과가 있다면 언제든 그 중과세 그거 철회해도 되고 또 더 이상 연장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통령이 이렇게 나설수록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 잡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500만 표 차로 사실 정권이 승계가 안 됐어요. 왜 그랬냐면 부동산 정책 실패. 자기가 공언했는데 실패 때문에 사실 종부세 때문에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정책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깊이 자신하면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 이거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언어나 방식에 대한 지적으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이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 중에 있었던 이 태릉 CC 관련한 내용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어떤 좀 설전도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이중잣대라고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했고 정원호 성동구청장까지 좀 가세를 해가지고 좀 인터넷상에서 논쟁이 좀 번지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적으로 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4년 동안 했으니까 종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세금이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방세까지 합하면 90%가 돼요. 그러면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매물을 내놔서 8천만 원을 다운해서 내놨다. 4천만 원을 다운해서 내놨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 연일 그러냐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이정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그래 하다가 말지. 문재인 정부 때 그냥 갔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질 않고 그러면서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갖게 되고 또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그런 일 절대 없다. 그러니까 팔아라. 그거 있어봐야 세금만 많이 얻어맞는다. 그러니까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동산 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이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5천 시대 그리고 코스닥 1000 시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본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은 부동산 투기를 하면 그것을 갖고 있다가 그냥 묵힌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걸 또 이제 또 뭐 불로소득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불로소득이 되는 건데 여기는 주식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기업 자금으로 들어가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 생산성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1000을 기록했어요. 굉장히 아직도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이 생산 현장으로 가게 되고 기업들도 자금 융통하게 되게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오세훈 시장 얘기는 이제 결국은 세운상가 쪽에 국가유산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장 측에 그 세계문화유산 평가를 받아라.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게다가 뭐 고층 빌딩을 짓든 그걸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뭐 어떤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강북을 좀 다른 도심의 중심으로 만든다든가. 그러나 거기는 종묘라는 곳이 있으니까 세계문화유산 평가를 받으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거 안 받겠다 그럽니다. 그럼 그것도 지역이 있겠죠. 뭐 이쪽은 문제가 있다라고 국가유산청에서 짓지 말라 그럴 수도 있고 여기는 어느 정도 저라. 그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걸 안 받고 있어요. 근데 태릉 CC는 지금 받겠다는 겁니다.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이 10개 부처가 협의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받아서 짓지 말라는 것은 안 짓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저라 그러면 짓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금 이제 중저가층의 평수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온 겁니다. 태릉 CC에는. 그래서 호수가 좀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녹지도 만들고 특히 이제 그쪽에 태릉 주민들이 그럼 너무나 복잡해진다 교통이. 그래서 특단의 교통 대책도 만들겠다. 그리고 가능한 또 기업까지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겠다라고 반발하고 나선 건 그럼 집값이 또 뛰어요. 그리고 언제 될지 모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그럼 민간에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나 기재부에서 얘기한 거는 진짜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올해하고 내년에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바로 신축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왜냐하면 땅이 있으니까 이거는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민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2030년 안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얼마나 그 로망 아닙니까? 진짜 내가 거기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언제 들어가서 서울 지역에 있는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 말이죠. 근데 그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토지 임대후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임대 아파트를 짓는 방식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서울 지역의 젊은이들이 아주 신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뭐 젊지는 않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속도전으로 하겠다.
그리고 국가가 공급 전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묘하고 태릉 CC하고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잘못 예를 든 게 예.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는 일단 태릉 CC 자체는 13%가 그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직접 포함이 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잣대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이 문화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으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받아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오세훈 시장이 지적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국가유산청의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종묘합 개발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종묘합 세운지구 개발은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건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2025년 11월에 판결을 냈어요. 그 판결로 시장이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므로 강행하겠다라는 걸 정부가 막아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유산청은 적극적으로 이걸 반대했어요. 뭐 세계 유산 평가 이런 거 상관없이 이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지금 그 행정법원에 넘긴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어쨌든 판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딱 보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그 안에 보존지구가 있는 게 아니라 몇백 미터 떨어졌느냐의 예. 문제잖아요. 그러면 종묘에서 100m, 종묘에서 18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몇 층 고층이냐 아니냐 전혀 무관하다라고 대법원 판례를 내린 거고. 근데 그 국가유산청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13%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유산 평가 받기 전에 이거 안 된다. 아니 지난 종묘학도 그랬잖아요. 유산 평가 받기 전에 지금 행정법원에 넣었잖아요. 똑같은 태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거는 유산 평가 상관없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대법에 넣어놓고 이거는 아니에요. 협의를 해봤더니 세계 유산평가에 넣고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라고 국가유산청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냐. 원칙적으로는 국가유산청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쪽 다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산평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계 유산평가와 관련해서 이쪽 그러니까 종묘는 우려의 서한이에요.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우려한다라는 어떤 서한이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미리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세계유산협회에서 위원회에서 승낙이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거의 뭐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180m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아예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 논리는 뭐 서로 계속 뭐 이중잣대다라고 똑같이 양쪽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 세계유산평가의 결과가 나오면 예. 거기에 따라서 테넌스 있을 때 하겠죠.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일임으로 종묘 그거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사실은 끝까지 좀 고집을 해야 된다. 그건 뭐 나중에 법적으로 하든 아니면 세계 유산 네. 평가를 받든 그 똑같은 태도는 유산청이 좀 가져줬어야 했다라는 지적으로 좀 받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진영 합당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이제 장례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다시 합당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좀 떠오를 예정인데요. 한준호 의원도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합당 제안을 여기서 멈춰달라. 그리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이제 간담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합당 논의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예측해 보신다면요? 그러니까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죠. 예? 한준호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한 건 좀 민주당 내에서 국민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갖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파급력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한준호 의원은 친명계의 핵심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좀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그죠?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들하고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당직자 의원들하고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으면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는 그 전날 상의했다.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거 좀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차분하게 해나가자라는 것을 익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오전에 최고위원회가 열릴 텐데 거기서부터 격론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이건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된다. 조국 혁신당하고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공천이 겹칠 수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건데
한준호 의원이라든가 다른 뭐 이현주 최고위원, 강덕구 최고위원, 황명순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아니 그 지방 연대도 있고 지방 선거에 연합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꼭 지방 선거 전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에서도 아니 우리는 그냥 제안을 받았을 뿐이지 이제 성에 발을 빼고 있어요. 특히 그 뭡니까 미략설 해갖고 뭐 당명 변경 불가, 지분 나눠 먹기 변경 불가라는 그 문자가 이제 그 국회 분회의장에서 어느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하고 뭘 얘기한 거 아니냐 사실상 이러한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조국과 정청래의 합당이냐 아니다 이거죠. 특히 당원 주권 시대에.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거 빨리 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미리 그럼 좀 얘기를 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럼 합당 전에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절차는 어떻게 밟을 것이고 이게 합당은 당원들 한 90%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게 6대4, 5대5, 5.1대 49 이러면 이게 합당하게 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나 한준호 의원도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거 하다가 무리하게 하다가 당이 분열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격돌과 대립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예를 들면 정청래 측인 친정파하고 예를 들면 친명파하고 나눠지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이 60%가 넘고 실제로 그리고 각종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당이 받쳐주면서 안정적으로 입법화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 잘하는 걸 토대로 해서 지방선거 치르면 되지 왜 그러느냐라고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청래 대표 측은 이거 하겠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그러는 것인데요. 아마 이번 주부터는 이게 아주 격렬하게 충돌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재명 특별법도 지금 하라고 미국에서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갖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미투자특별법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좀 늦어진 건데 뭐 일부러 늦은 건 아니고 그래서 민생경제 입법안도 굉장히 많고 또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게 나는 밤잠 못 자겠다. 근데 왜 국회는 일을 안 하느냐? 20%밖에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벌면소를 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빨리 정리를 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럼 그렇게 가면 저는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잠깐만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면은 당원들이 분열하면은 지방선거 공천할 때도 분열되고 선거할 때도 본선할 때 분열하고 그럼 사실은 지방선거의 악재가 된다.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정청래 대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 빨리 매듭을 푸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를 위해서 당 대표의 역할, 빠르게 좀 합당 논의를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셈법이 좀 숨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어떤 입지를 지금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를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냐. 지방선거보다도 자신이 다시 한번 연임을 해서 그 다음에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하면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므로 당에 완전히 어떤 그런 그 자신의 그런 세력으로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계산으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되게 지금 의아해하고 당황스러운 건 집권 여당은 어쨌든 이 현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 운영을 어떻게 사실은 뒷받침하면서 이 국정 운영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펼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사실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잡음밀다가 지금은 분열 말씀하시죠. 분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의제가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어떤 설득이나 어떤 논리나 혹은 현상이 없이 느닷없이 지금 발표가 됐다는 말이죠. 이를테면 호남의 어떤 지금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국 혁신당보다 낫다든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위기가 그 당원들한테 설득력이 있다면 합당 한번 논의해봐야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어떤 그런 중간 서사가 없이 느닷없이 하니까 계속 이런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결론은 이겁니다. 뭐 어쨌든 상대 당이 뭐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뭐 여론이든 아니면 언론이든
여당이 불안하면 국가 전체가 불안해요. 돌아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뭐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 뭐 단단위로 떨어지고 나중에 열린우리당은 해산되고 다른 정당으로 정동영 후보가 500만 표를 줬어요. 그때 3년 차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벌써 1년 차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권이 시작부터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말 안정적인 그런 그 체제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내부로서는 일단 혼란부터는 좀 수습을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일단은 뭐 합당 제안을 받은 조국혁신당도 상당히 좀 불편한 기색입니다. 말씀하셨지만 미략 관련된 문자 메시지가 또 보여지면서 굉장히 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뭐 의혹 제기라든지 이 같은 뭐 영향들이 어떻게 좀 결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예측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황준하 의원이 어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해야 된다라고 그게 불씨가 돼버렸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대당 합당을 하는데 지분 논의가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사전에 했느냐? 이후에 할 거냐? 이런 문제는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청래 대표가 선의에 의해서 합당을 하자. 그냥 볼륨이 커지니까 뭐 그건 나쁠 거 없겠죠. 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당원들도 좋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갤럽 조사나 이런 거 보면 반대 여론이 더 올라가는 것 같고 국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왜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합당할라에 반대한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3%도 안 되고 그리고 과연 거기는 대부분이 다 지역구 의원들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기에 어느 지역에 할 거냐라는 공천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말이 공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국이라는 인물이 대선 후보감이니까 상당히 플러스 요인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뭐 커다란 얘기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과 절차가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도 뭐 난데없이 우리 뭐 맞은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로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예. 지금에 와서는 그냥 거기 말려 들어가면은 조국 혁신당 당원들도 뭐야 조국 대표가 혼자서 저거 한 거야? 그럼 조국 대표가 대선 후보 되려고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되려고 한 거야?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어떤 우려가 생길 수 있냐 하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지금 7개월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할 일이 태산 같죠.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걸 다시 회복시키고 복원시키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고 세계에는 완전 각축장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거의 갱스타 소리를 들을 정도에서 각축장인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자칫 잘못해서 합당을 한다. 합당을 한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하여튼 이게 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경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안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선의에 입각해서 한다 의도를 했다 그래도 이건 조국 대표한테도 별로 안 좋고 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한테도 결코 유쾌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번 주 내에 민주당의 최고위라든가 의원들하고 의총도 열린다 그러니까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수습하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를 도와주고 받쳐줘야 되는 것은 그거는 불문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권 여당 할 필요가 없죠. 야당 하는 게 낫죠. 예? 그게 속 편하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런 점들은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건 국정 운영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국민들도 관심을 이제야 좀 갖는 것 같아요. 왜 저러지? 예.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공동대표를 거론한 건 한준호 의원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제 말을 의원이라는 잘못했네요. 점, 정정을 황운하 좀 의원입니다. 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혁신당이 지금 합당 제안에 임한 어떤 셈법이랄까요? 결론은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 안에도 자강론자들과 합당론자들이 있어요. 보면 서로 이제 그 싸우는데 합당론자들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조국혁신당은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 득표율은 조국혁신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기보다 민주당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들었는데 막 지방 선거에 정말 올인할 수 있다. 호남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선전할 수 있다. 이런 들뜬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조국혁신당이 좀 많은 어떤 그런 그 위기가 있었어요. 특히나 성비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도 뚜렷하였던 결론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합당이 굉장히 필요해진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몸값을 키워야 돼요. 현재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이 키워야 호남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의석을 또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을 갖고 와야 되고 최소한 14개 중에 1개 정도의 광역단체장 정도를 가져와야 되고 이런 또 재보궐에 1~2개 가져와야 되고 이런 것을 가져오려면 지금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값에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덜컥 저 뜻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좀 아니 우린 거리를 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좀 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국민의힘에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지도부에 대한 뭐 동반 퇴진 요구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이나 뭐 인재 영입, 당면 변경 등으로 국면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좀 가능할 거라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명 조치 이전 상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원로 회의가 있어요. 국회의장 출신 뭐 당대표 이 자문위원들이 전부 다 보이콧을 했어요. 회의를. 왜? 장동혁 체제가 지금 불안하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내치면 안 된다. 이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전혀 듣지 않았거든요. 그럼 원로 자문단이 이제 이탈했고 두 번째는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나서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수도권 민심은 사실 중도, 뭐 함리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영남권과 조금 다르잖아요. 영남권은 좀 기득권이고 이대로 가면 된다. 또는 윤화개인, 친윤 이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제명 조치가 있은 다음에는 이 중도 또는 확산 뭐 이게 뭘 해도 불가능하다. 뭐 당명 교체를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 친윤과 절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이 정말로 내부에서 인적 쇄신부터 해서 내부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원하는 거지. 그야말로 지금 이 이름만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목소리인데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저는 좀 위기라고 봅니다. 전 언론이 전부 다 사설에서 완전히 그 영남당으로 다시 가려고 하느냐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당내에 지지를 받는 건 어쨌든 영남권 또는 기득권 또는 친윤 이쪽에서만 지지를 받아서 지방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일부터 오는 지지율이에요. 바로 제명 조치 이후에 그 다음 향배가 내일 갤럽과 뭐 목요일날 리얼미터와 이렇게 다음 주에 지지율이 얼만큼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당 대표가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당 지지율이에요. 당 지지율 떨어지면 사실상 언론이 또다시 폭격을 할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조처로는 지도부의 좀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짧게 국민의힘 상황 좀 여쭙겠습니다. 문제 핵심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거 윤석열 당원이 있었던 시절 그리고 내란 12.3 내란 구테타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또 일부는 동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역하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탈각하고 진짜 내부의 합리적 개혁 세력으로서 국민에 입각한 정당으로 발돋움하느냐 못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한동훈, 장동혁을 봐더라도 저는 참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세력의 비호를 많이 받던 사람이고 거기서 권력을 향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친한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좀 이걸 좀 뒤엎으면서 한마디로 뒤엎어야 됩니다. 뒤엎으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맨날 언론에서는 친한 게 뭐 장동혁계 해서 분란만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중도를 얘기하고 중도 보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층들을 대변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익 보수 세력 좀 끌어안아서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기반이 넓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이 정상화되는 것이고 안보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국가의 중요한 중심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비판합니다만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하고 하는 부분이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길이냐. 이거는 잘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민주당도 같이 힘을 쏟고 함께 해야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고 민주당도 함께 그 대열에 갈 수가 있고 나라도 안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